저는 아들의 발치에 종이 한 장을 던져주었습니다. 매매 계약서, 제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찍힌 합법적인 계약서였습니다. 아들놈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갓난아기를 안은 채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 집을 팔아요?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차갑게 웃으며 품속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됐고요. 그 땅 문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거 어머니 거 맞죠?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목소리. 바로 며칠 전 제 손주가 태어난 다음 날 제게 전화를 걸어 땅 문서를 요구하던 이 아들놈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의 안부는 묻지도 않고 오직 돈만을 요구하던 그 탐욕스러운 목소리. 손주를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희가 마음만 먹으면 어머님 평생 손주 얼굴 한 번도 못 보게 할 수 있어요. 며느리의 협박도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평생 흙만 파며 살아온 70대 할머니가 어떻게 자기 인생을 집어삼키려던 아들 내외를 완벽하게 길바닥에 나앉힐 수 있었을까요? 그 처절했던 복수극의 시작으로 지금부터 함께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순자. 올해 70을 갓 넘긴 늙은이입니다. 제게는 평생을 바쳐 일군 작은 땅 한 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아들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이야기는 몇 해 전 어느 새벽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도 동이 트기 전 까만 어둠을 뚫고 밭으로 나섰습니다. 흙에 살고 흙에 죽는 인생. 그게 바로 저였으니까요. 한참을 밭고랑에 엎드려 억센 잡초를 뽑아냈습니다. 허리를 펴니 어느새 등 뒤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더군요. 해가 뜨면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해가 떠오르는 그런 삶의 반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친 손에 묻은 흙을 털어냈습니다. 제 손에서는 언제나 비릿한 풀냄새와 촉촉한 흙냄새가 뒤섞여 났습니다. 그 냄새는 제게 아침밤 냄새만큼이나 익숙한 평생의 냄새였습니다. 손을 씻고 저는 곧장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비밀이자 가장 큰 희망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삐걱, 낡은 장롱문이 열렸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괴짝을 꺼내 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퀴퀴한 조명 냄새와 함께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담긴 물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빛바랜 땅 문서, 수십 년 세월을 견뎌낸 그 종이의 가장자리는 누렇게 닳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영롱하게 빛나 보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종이 위를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습니다. 바스러질 듯 건조하고 얇은 종이. 그 위에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이름 석자가 붉은 인주 자국으로 선명했습니다. 문득 20해 전 남편이 죽기 전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이 땅만은 절대 팔지 마시오. 우리 민수가 장가갈 때 그때 줘야 해요. 그래야 그 애가 이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살 수 있어. 남편의 말은 손이 제 손을 꽉 붙잡았던 그 순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우리 아들 잘 키워서 이 땅 꼭 물려줄게요. 그게 제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땅 문서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나지막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수야, 내 아들 민수야. 이거 하나만 있으면 너는 평생 고생 안 하고 살 텐데 조금만 더 기다려라.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던 말이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이 땅은 먼저 간 남편이 남긴 유산이자 제 청춘 그 자체였습니다. 이 어미는 늙어 없어져도 이 땅은 남아서 너를 지켜줄 거라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너 하나만 이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반듯하게 살 수 있다면 이깟 늙은 몸뚱이 하나 부서지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마치 갓 태어난 아기를 다루듯 그 낡은 종이를 조심스럽게 비단 보자기에 다시 쌌습니다. 그리고 괴짝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장롱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묵은 종이 냄새는 사라졌습니다. 제 손에서는 다시금 짙은 흙냄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제 평생의 헌신이 담긴 이 숭고한 흙냄새를 제 아들놈이 더럽다며 경멸하게 될 줄은 말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아들 녀석이 사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귀한 손주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였습니다. 입덧 때문에 고생한다는 말에 제 마음은 안쓰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잘 먹어야 할 텐데 저는 며느리를 위해 밭에서 갓 뽑아 올린 배추로 백김치를 정성껏 담갔습니다. 맵지 않고 시원한 입덧에 딱 좋은 그런 김치였습니다. 이틀 밤낮을 꼬박 세워 정성으로 담갔습니다. 하나하나 배추 잎을 다듬으며 저는 뱃속 손주의 얼굴을 상상했습니다. 우리 손주가 튼튼하게 자라야 할 텐데 새댁이 이걸 먹고 입맛을 찾으면 얼마나 좋을까. 묵직한 김치통을 들고 버스를 2번 갈아타는 내내 제 마음은 설렘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굽은 허리의 통증도 손목의 쑤심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며느리를 보고 싶었습니다. 아들집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높다란 건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닦인 로비 바닥에는 제 낡은 운동화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거무튀튀했고 옷은 낡아 빛이 바랬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를 위한 마음은 진심이었으니까요. 아들집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띠리링, 경쾌한 소리가 울리고 잠시 뒤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연 것은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들고 있던 김치통을 들어보였습니다. 세대가 내가 왔다. 입덧 때문에 힘들다길래 네 생각해서 백김치 좀 담가왔어. 아주 시원하고 맛있게 잘 익었단다.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던 입꼬리는 싸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눈앞에 오물이라도 있는 것처럼 코를 막았습니다. 그 노골적인 행동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죄송한데 이 냄새 좀요. 저 지금 냄새에 예민한 거 아시잖아요. 아파트에서는 이런 거 드시면 안 돼요. 냄새 배면 큰일 나요. 이런 거. 그 단어가 제 귀에 대모처럼 밝혔습니다. 뱃속 손주를 위해 정성으로 담근 이 백김치가 며느리에게는 그저 아파트의 격을 떨어뜨리는 역겨운 악취를 풍기는 이런 것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김치통에서는 시원하고 깔끔한 냄새가 풍겨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찡그린 표정과 막아선 콧구멍은 그 모든 것을 천박한 냄새로 낙인 찍고 있었습니다. 일단 들어오세요. 대신 그건 베란다에 내놓으셔야겠어요. 며느리는 마지못해 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실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현관문 앞에 죄인처럼 서서 김치통을 들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 저와 거리를 둔 채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휙 들어왔습니다. 마음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이건 그냥 김치가 아니야. 내가 며칠 밤낮으로 네 몸 생각해서, 내 뱃속 내 손주 생각해서 정성으로 담근 내 마음이란 말이다. 하지만 입 밖으로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정성과 마음이 아들집 현관문에서부터
더러운 냄새 취급을 당하는 그 순간, 저는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제가 편히 드나들 수 있는 아들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요.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결국 제 정성이 담긴 백김치는 음식물 대접도 받지 못한 채 차가운 베란다 구석으로 쫓겨났습니다. 저는 애써 서운한 마음을 감추고 며느리를 따라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물 한 잔 내어주지 않은 채 맞은편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편한 마음으로 푹신한 가죽 소파 끝에 엉덩이를 겨우 걸치고 앉았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냄새, 새집 냄새, 이 모든 것이 저와는 너무나 먼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어내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는지 도어록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비비끼. 아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구원이라도 만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들을 반겼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이제 오는구나. 일하느라 고생 많았다. 하지만 아들은 피곤하다는 듯 제 인사를 건성으로 받으며 넥타이를 풀 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는 제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며느리 옆에 털썩 주저앉아 텔레비전부터 켰습니다.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기들만의 세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거실에 홀로 남겨진 섬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마도 1시간쯤 되었을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나 이제 그만 가보마. 너희들 저녁 챙겨 먹고.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제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며느리가 탁자 위에 놓인 물티슈를 한 장 획 하고 뽑아들더니 제가 방금까지 앉아 있었던 바로 그 소파 자리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정성껏 닦는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묻은 것처럼 아주 신경질적이고 경멸이 가득 담긴 손길이었습니다. 쓱싹, 쓱싹, 물티슈가 고급 가죽 소파 위를 문지르는 소리는 유난히 크고 날카롭게 제 귓전을 파고들었습니다.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은 채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앉았던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는 더러운 병균이라도 남았다는 듯한 그 몸짓. 그것은 100마디 욕설보다 더 잔인한 모욕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대가 지금 뭐 하는 거니? 며느리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여전히 소파를 문지르며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어머님 옷에 흙먼지가 많으셔서요. 저희 친정은 바닥에 머리카락 하나 굴러다니는 것도 못 보는 집안이라 제가 좀 예민해요. 그리고 민수 아빠가 기관지가 약해서 이런 먼지에 민감하거든요. 흙먼지, 친정, 그 두 단어의 조합은 제 평생의 삶이 아들 내외의 격조 높은 세상에서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오염원일 뿐이라는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못 박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야, 제 목소리는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저 무례한 행동을, 저토록 잔인한 모욕을 네가 보고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 어서 네 아내를 나무라고 네 어미의 편을 들어다오. 제 눈빛은 그렇게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끝내 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있었음에도 아무것도 못 본 척 리모컨 버튼만 누르고 있었습니다. 딸깍 딸깍 채널이 바뀌는 소리만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 침묵은 동의보다 더 무서운 방관이었습니다. 아내의 모욕에 묵묵히 동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완벽하게 깨달았습니다. 아, 이 집에서 나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저 어디서 굴러들어왔는지 모를 더러운 흙먼지 덩어리일 뿐이구나.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구겨 신은 채 아들 집을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쿵, 문이 닫히는 소리 너머로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요란한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누군가의 행복한 웃음소리. 하지만 그 안에 저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는 작은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베란다 구석으로 쫓겨난 백김치, 소파에 남았다는 제 흙먼지, 아들의 차가운 침묵,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문득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평생 흙을 만지며 살아온 이 손. 저는 이 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손으로 아들을 키웠고 이 손으로 땅을 일궜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이 손은 더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아들의 집 소파에 앉을 자격조차 없는 더러운 것.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아들 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를 막던 며느리의 표정, 제가 앉았던 자리를 오물을 닦아내듯 문지르던 그 신경질적인 손길, 그 모든 것이 밤마다 악몽처럼 저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핏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며칠 보지 못하니 금세 아들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리더군요. 그래, 며느리가 유난스러운 것이지. 우리 아들은 아니야. 아들은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하며 다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저녁 시간에 맞춰 찾아갔습니다. 며느리와 마주치기 싫었던 마음도 있었지만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과 단둘이 앉아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띠리링.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은 거실 소파에 누워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방에 있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 옆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민수야, 저녁은 먹었니?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거야? 제 목소리에는 그간의 서운함과 아들을 향한 애틋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먹었어. 짧은 대답. 더 이상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깨고 싶었습니다. 예전처럼 아들의 손을 잡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릴 적 제 손을 잡고 잠들던 작고 따뜻했던 아들의 손. 저는 그 온기를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뻗었습니다. 소파에 놓인 아들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려 했습니다. 제 거칠고 주름진 손이 아들의 희고 매끈한 손등에 닿으려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마치 벌레에 닿기라도 한 것처럼 제 손길을 피해 슬쩍 손을 빼버렸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무의식적인 반사작용처럼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허공에서 갈 곳을 잃고 멈춰버린 제 손, 그리고 그런 제 손을 피하고야만 아들의 손, 그 사이에 몇 센티미터 되지 않는 공간이 세상에서 가장 멀고 아득한 거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텔레비전만 쳐다보며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판사의 목소리처럼 차갑고 무심했습니다. 어머니 손이 많이 거치시네요. 농사일 좀 줄이세요. 장모님 뵈러 갈 때마다 지영이가 어머니 손 때문에 얼마나 신경 쓰는데요. 여자 손이 고와야 집안이 편한 법이에요. 장모님, 거친 손. 그 말은 제 헌신이 아들에게는 더 이상 자랑이 아니라 부유한 처가에 내세우기 부끄러운 흠일 뿐이라는 잔인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이 손은 너를 키워낸 손이었습니다. 너를 업고 먹이고 씻기고 내 상처에 약을 발라주던 손이었습니다. 밤새 농사일을 하고
새벽에 일어나 너를 위해 밥을 짓던 손이었습니다. 네가 아플 때 밤새 내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하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모든 헌신의 증거가 그저 보기 흉하고 만지기 싫은 거친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허공에 멈춰버린 제 손을 천천히 거두어 드렸습니다. 제 무릎 위로 내려앉은 제 손을 가만히 내려다 보았습니다. 굵어진 마디, 깊게 팬 주름, 곳곳에 밝힌 굳은 살과 검버섯, 평생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제 헌신의 훈장이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도 부끄럽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제 어미의 세월이 담긴 손길을 이토록 차갑게 거부할 수 있는 걸까요? 아들에게 신체적 접촉마저 거부당한 그날 이후 제 마음에는 칼날 같은 서운함이 깊게 박혔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견디게 해준 단 하나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제 귀한 손주였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의 냉대를 억지로 삼키며 오직 아이가 세상에 나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쓴소리 한 번 하고 싶다가도 뱃속 아이에게 해로울까 싶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보고 싶어도 발걸음을 참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느덧 10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출산 예정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윙윙 울렸습니다. 새벽 3시,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아들 민수.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어머니, 지영이가 진통이 시작됐어요.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이에요. 아들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엄마가 지금 바로 갈게.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려서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제 손주가 세상에 나온다. 가슴이 터질 듯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정성껏 준비해둔 산모용 미역, 가장 비싼 한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장롱 깊숙한 곳에서 괴짝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 든 누런 서류 봉투, 땅 문서, 이제 드디어 이 아이에게 줄 때가 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손주를 위해 아들에게 줄 때가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비단 보자기에 곱게 쌌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새벽 첫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두운 거리. 하지만 제 가슴속은 햇살보다 더 환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할머니가 되는구나. 드디어 제 피부티를 제 손주를 품에 안을 수 있구나.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분만실 앞 복도. 아들이 초조한 얼굴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 아들이 저를 보자 달려왔습니다. 아직 아기는 안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더 기다리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품었던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민수야, 이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 주라고 하신 거야. 네가 장가를 가면, 네가 아이를 낳으면 그때 주라고 하셨어. 이제 네가 아버지가 되니까 엄마가 이걸 주는 거야.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류 봉투를 받아든 아들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땅 문서야. 내 아버지랑 내가 평생 농사 지으며 지킨 땅이야. 이제 이게 내 거야. 내 아들을 위해 써라.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고맙다는 말을 하려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분만실 문이 열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입니다. 간호사의 목소리. 아들은 서류 봉투를 의자 위에 던져놓고 황급히 분만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보호자 한 분만 들어가실 수 있어요. 저는 문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분만실 안. 며느리가 침대에 누워있고 아들이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새하얀 포대기에 쌓인 작은 생명을 며느리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제 손주, 제 피부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그 작은 생명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마침내 분만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아기 신생아실로 모실게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제 손주를 보기 위해, 제 평생을 기다린 그 순간을 위해. 간호사님, 제가 잠깐만 안아봐도 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죄송하지만 지금은 안 돼요. 아기를 먼저 씻기고 검사를 해야 해서요. 조금 있다가 신생아실에서 보실 수 있어요.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아기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제 거칠고 주름진 손이 그 작은 포대기에 닿으려는 순간, 더러우니까 아기 손대지 마시라니까요.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가 제 등 뒤에서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분만실에서 막 나온 며느리가 휠체어에 앉은 채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제 귀한 손주를 향해 뻗었던 제 거칠고 주름진 손이 허공에서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더러우니까. 그 한마디가 천둥처럼 제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어머님, 병원에서 손 씻고 오셨어요? 소독은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신생아는 면역력이 약해서 각별히 조심해야 한대요. 특히 밖에서 오신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어머님 손에 뭐가 묻어 있을지 모르잖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간호사가 어색하게 웃으며 아기를 안고 신생아실로 사라졌습니다. 복도에는 저와 며느리, 그리고 휠체어를 밀고 있는 아들만 남았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출산을 마친 여자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승리감 같은 것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평생의 희망이 담겨 있던 누런 서류봉투 하나가 제 손에서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서류봉투. 그 안에는 제 아들놈의 고생을 끝내주리라 믿었던 땅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무의미했습니다. 제 손주조차 만질 수 없는 더러운 손. 제 헌신은 더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바닥에 떨어진 서류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그것을 줍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휠체어에 앉은 채 제게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어리숙하고 자식밖에 모르던 어머니 이순자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는 서류봉투를 주워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병원 복도 바닥에 두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아들은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환하고 따뜻한 햇살. 하지만 제 가슴속은 한겨울보다 더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더러우니까. 그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텅 빈 집, 혼자 사는 이 작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해가 중천에 떴다가 다시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울리는 소리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어머니, 됐고요.
인사도 없었습니다. 안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떨어뜨리고 가신 그 서류 봉투, 그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거 땅 문서 맞죠? 아들의 목소리는 조급했습니다. 어머니 아직 거기 계세요? 내일이라도 다시 오실 거면 그때 가져오세요. 우리 그거 필요하거든요. 이사 갈 집 알아봐야 해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소리만 전화기 너머로 흘러갔습니다. 어머니, 들으세요? 네, 들어.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일 올게요. 아니면 모레.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 저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더러운 손, 병균이 가득한 손, 제 손주조차 만질 수 없는 손. 하지만 이 손으로 평생을 일했습니다. 이 손으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이 손으로 그 땅을 일궜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손으로 제 인생을 되찾을 것입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전에 받아둔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조영철 변호사. 몇 년 전 땅 경계 문제로 이웃과 다툼이 있었을 때 도움을 받았던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조 변호사님? 저 이순자입니다. 기억하시죠? 네, 어르신. 무슨 일이십니까?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제가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조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아파트는 어르신 명의입니다. 아드님께 증여하신 것도 아니고 그저 무상으로 거주하게 하신 것뿐입니다. 언제든지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드님이 갈 곳이 없어질 텐데요. 저는 변호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더럽다고 했습니다. 제 손주조차 제 손이 닿는 걸 거부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준비한 것들을 더러운 냄새라고 내쳤습니다. 이제 제가 그들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 변호사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조 변호사는 매수자를 찾았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가격이었지만 빠른 거래를 원하는 분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제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등기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그 아파트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아들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타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조 변호사가 조언했습니다. 어르신, 증거를 확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중에 아드님께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어떤 증거요? 아드님의 본심을 보여주는 증거요. 녹음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그 서류는 언제 가져다 주실 거예요? 저희 집 계약하려면 필요하다니까요.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수야, 그 땅 말이야. 네, 그거요. 빨리 주세요. 저희 급해요. 급하니? 무슨 일인데? 새 아파트 계약금 내야 한다니까요. 지금 사는 데보다 더 좋은 데로 이사 가려고요. 아, 그래.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민수야, 엄마가 궁금한 게 있는데. 뭔데요? 그날 병원에서 내 아내가 한 말 있잖니. 어머니 손 더럽다고 아기 만지지 말라고 한 거. 너는 그거 괜찮았니?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좀 그렇긴 했지만요. 그래도 지영이가 예민한 시기잖아요. 막 출산하고 그래서요. 어머니도 이해 좀 해주세요. 이해? 네. 그리고 사실
어머니,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어머니 손이 좀 거치신 건 사실이잖아요. 병원에서 위생도 중요하고 지영이가 신경 쓰는 것도 이해가 가요. 어머니도 이제 농사일 좀 줄이시고 손 관리 좀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웃음은 슬픔도 분노도 아닌 그저 텅 빈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됐고요. 어머니, 그 서류 언제 주실 건데요? 저희가 마음먹으면 어머님 평생 손주 얼굴 한번 못 보게 할 수도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당황한 듯 며느리를 말렸습니다. 야, 그렇게까지 말하지 마. 하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어머님, 그 땅 문서 당장 우리 앞으로 넘기세요. 그럼 가끔씩 손주 얼굴 정도는 보여드릴 테니까요.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충분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가지고 갈게. 언제요? 이번 주 안으로. 아들이 안도한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빨리 좀 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녹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을 조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완벽합니다. 어르신,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조 변호사의 답장이 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새 주인께 부탁했습니다. 명도 통지서를 보내달라고, 그리고 현관문에 직접 붙여달라고. 새 주인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며칠 뒤, 조 변호사가 저를 위해 작은 오피스텔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리 넓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혼자 살기에 딱 알맞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짐을 꾸렸습니다. 평생을 살던 그 집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것을 버렸습니다. 낡은 옷, 해진 이불, 오래된 그릇들,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에는 새로운 것들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아들 내외가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날. 저는 제 새 집, 작은 오피스텔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조 변호사였습니다. 어르신, 통지서 붙였습니다. 곧 연락이 올 겁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저는 차를 한 잔 끓였습니다. 천천히 마셨습니다.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현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쾅쾅쾅 도어록을 미친 듯이 눌러대는 소리. 그리고 이내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아들의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문 열어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차분하게 현관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눈이 뒤집힌 아들과 갓난아기를 품에 안은 며느리가 삿대질을 하며 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지금 무슨 짓입니까? 아들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감히 반항했다는 사실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집을 팔아요. 우리한테 말 한마디 없이? 어머니 마음대로.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의 어리석은 질문에 희미한 조소를 머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대답 없이 탁자 위에 놓아두었던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향해 종이 조각처럼 가볍게 던졌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타격이었습니다. 휙, 내 놈 입에서 감히 법이라는 소리가 나오는구나. 그럼 그 법이 뭐라고 하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거라. 내 이름 석자가 찍힌 합법적인 매매 계약서다. 아들의 발치에 나비처럼 팔랑이며 떨어진 계약서. 그는 잠시 저를 노려보다가 허리를 굽혀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종이 위를 미친 듯이 훑어내렸습니다. 매도인 이순자, 매수인 김정훈, 그리고 그 아래 찍힌 상상도 못할 매매 금액. 그의 손이 종이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돼. 아들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무효야. 내가 살고 있는 집인데, 내가 동의도 안 했는데, 어떻게 팔아? 이건 사기라고. 당장 취소해. 그의 악다구니에 저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받아쳤습니다. 무효. 사기? 내 놈은 아직도 그 집이 내 것이라 착각하고 있구나. 그 집은 처음부터 내 것이었다. 내 놈은 그저 내 자비로 잠시 머물렀을 뿐이야. 집주인이 자기 집을 팔겠다는데 기생하는 주제에 무슨 동의가 필요단 말이냐? 제 논리정연한 반박에 아들이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며느리가 팔짱을 끼며 나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대신 차가운 조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희 협박하시는 거예요? 꼴랑 이 집 한 채 사주신 거 가지고 평생 저희 위에 군림하시려고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다고요? 며느리의 뻔뻔한 태도에 아들도 다시 기세등등해져서 거들었습니다. 그래, 엄마, 지영이 말이 맞아. 우리가 이 집에서 얼마나 마음고생한 줄 알아? 엄마가 주인 행세할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혔다고. 저는 그들의 적반하장에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마음고생? 숨이 막혀? 남의 집에 공짜로 살면서 집주인에게 흙먼지 묻었다고 타박하고 손이 더럽다고 피하는 게 너희들이 말하는 마음고생이더냐? 제 반박에 며느리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품에 안은 갓난아기를 보란듯이 고쳐 안으며 제 눈을 똑바로 쏘아보았습니다. 됐고요. 어머님이야말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깟 집 없어도 저희는 저희 엄마 집에 들어가서 살면 그만이에요. 아쉬울 거 하나 없다고요. 정말 아쉬운 건 어머님이겠죠? 그녀가 잠든 아기의 볼을 슬쩍 쓰다듬으며 악마처럼 속삭였습니다. 손주,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희가 마음먹으면 어머님 평생 손주 얼굴 한번 못 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당장 그 계약 취소하고 이 집 명예 우리 앞으로 돌려놓으세요. 그럼 가끔씩 손주 얼굴 정도는 보여드릴 테니까. 손주를 인질로 삼은 가장 추악하고 비열한 협박.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줌의 동정심마저 완전히 타서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품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화면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타격이었습니다. 잡음과 함께 스피커를 통해 며칠 전 아들과 통화했던 내용이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 됐고요. 그날 떨어뜨리고 가신 그 서류 봉투, 그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거 땅 문서 맞죠?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자신의 목소리. 어머니의 안부는 묻지도 않고 오직 땅 문서의 행방만을 쫓던 자신의 탐욕스러운 목소리. 그 목소리를 듣는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손이 좀 거치신 건 사실이잖아요. 병원에서 위생도 중요하고 지영이가 신경 쓰는 것도 이해가 가요. 자신이 직접 어머니의 손을 거칠다고 더럽다고 말했던 그 음성. 옆에 서 있던 며느리의 얼굴에서도 핏기가 가셨습니다. 저희가 마음먹으면 어머님 평생 손주 얼굴 한번 못 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당장 그 땅 문서 우리 앞으로 넘기세요. 손주 얼굴 보여드릴 테니 땅 문서를 내놓으라며 당당하게 협박하던 그녀의 기세가 한순간에 꺾여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추악한 민낯이 자신들의 목소리로 증명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들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엄마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 비겁한 변명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함정? 내 놈의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바로 내 놈을 잡을 덫이 된 것을 누굴 탓하느냐. 저는 천천히 며느리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든 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기 위해 가장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네, 엄마 집에 들어가 살면 아쉬울 게 없다고 했지? 제 말에 며느리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래, 아주 잘 생각했다. 그런데 말이다. 그렇게 대단하신 내 친정어머니 안사돈께서 이 녹취를 들으시면 뭐라고 하실까? 제 어미 등 처먹을 국리나 하는 파렴치한 놈에게 귀한 딸을 줬다고 땅을 치고 통곡하시지는 않겠느냐?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투명하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유일하게 믿고 있던 동아줄, 부유한 친정이라는 마지막 자존심에 깊은 균열이 생기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이성을 잃고 제게 달려들듯 소리쳤습니다. 닥쳐, 우리 장모님을 들먹이지 마. 왜 찔리느냐? 내 놈이 기댈 곳이라고는 이제 처가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마저도 끊길까봐 두려운 게지.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법적 권리도 도덕적 명분도 마지막 자존심마저도 모든 것이 제 앞에서 발가벗겨졌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이 발가벗겨지자 아들은 마침내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는 방 안의 가구를 발로 걷어차고 벽을 주먹으로 치며 미친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쿵,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 그래서 어쩌라고? 어쩌자는 건데? 이 녹취가 밥 먹여줘? 당장 돈 없으면 우리 세 식구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엄마라는 사람이 돼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의 눈은 광기로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마지막 발악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모든 소란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가장 조용하고 가장 잔인한 목소리로 마지막 심판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새 주인이 내일 모레 이사 온다더라. 내일 모레 그 한마디가 그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끊어내는 사형 집행인의 칼날이었습니다. 협상의 여지도 시간을 벌 가능성도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차단되었습니다. 불법 점거로 경찰에 고소당하기 싫으면 오늘 당장 내 놈들 짐 싸는 게 좋을 게다. 갓난아기 데리고 경찰서에서 하룻밤 묵고 싶지는 않을 테니 말이다. 아들의 턱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떠올랐던 광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오직 새하얀 절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입만 뻐금거릴 뿐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두 사람을 지나쳐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기 직전 마지막으로 그들을 돌아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아주 옅은 조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빤히 쳐다보며 아들의 마지막 절규에 대한 답을 대신 내주었습니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으면 네가 그토록 믿는 장모님께 빌부터 살면 되겠구나. 설마 하나뿐인 사위와 딸, 그리고 귀한 외손주가 이 꼴이 됐는데 안사돈께서 집 한 채 안 사주시겠느냐? 제 완벽한 조롱에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럼 잘 살아남아 보거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 등 뒤로 문이 쿵 하고 닫혔습니다. 그 묵직한 문소리는 지옥의 문이 닫히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묵직한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미련 없이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가 떠난 오피스텔, 그 좁은 공간은 이제 아들 내외만을 위한 지옥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폭풍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폐허처럼 완벽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아내가 안고 있는 갓난아기와 바닥에 나뒹구는 매매 계약서를 번갈아 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자신들의 세상이 완벽하게 끝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 정적을 깬 것은 아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으앙. 배가 고픈 건지, 방 안의 살벌한 분위기를 느낀 건지, 아기는 세상을 잃은 듯 서럽게 울어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기를 달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실어증에 걸린 사람처럼 멍하니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아기의 울음소리와 아내의 공허한 넋두리가 뒤섞이자 마침내 아들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기며 이미 닫혀버린 현관문을 향해 절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는 현관문에 이마를 찌으며 뒤늦은 후회를 피처럼 토해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그의 절규에 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의 어머니는 이미 그들의 지옥에서 너무나도 멀리 떠나버린 후였습니다. 그의 처절한 애원은 그저 좁은 방 안을 공허하게 맴돌다 아기의 울음소리에 뒤섞여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맞이한 인과응보의 첫 번째 밤이었습니다. 그 지옥 같았던 날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 내외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나중에 조 변호사를 통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집에서 쫓겨난 직후 유일한 희망이었던 처가, 즉 안사돈의 집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준 것은 안사돈이 아니라 차가운 집사였습니다. 사모님께서는 두 분을 뵐 뜻이 없으시답니다. 가문의 망신이니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집사는 냉담하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안사돈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군요. 내 시어머니가 독한 년이긴 해도 돈은 많지 않더냐? 결국 그 재산 죽으면 다 너희들 차지가 될 게 아니냐? 그러니 죽은 듯이 빌부터 살다가 상속이나 기다려라. 그것이 그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이었습니다. 그 후로 1년 그들은 찜질방과 고시원을 전전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아들은 일용직 노동판을 돌았고 며느리는 아기를 업고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한때 깨끗한 손을 자랑하던 그 며느리가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 앞에 그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제가 사는 최고급 실버타운 로비, 그 화려한 대리석 바닥 위에 그들이 엎드려 있었습니다. 1년 내내 찜질방과 고시원을 전전한 듯 남루하고 더러운 행색이었습니다. 특히 아들놈의 손은 예전에 그토록 경멸하던 제 손처럼 막노동으로 거칠고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보았습니다. 한때 희고 매끈했던 그 손, 제 손을 피하던 그 손, 이제는 제 손보다 더 거칠어진 그 손. 아이러니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발 저희 좀 받아주세요. 그들은 제 발치에 매달려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았습니다. 실버타운 직원들이 당황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이니 잠시만요. 직원들이 물러났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들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제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습니다. 너희들이 아직도 큰 착각을 하고 있구나. 제 말에 두 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과 의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죽으면 이 모든 재산이 너희들 차지가 될 것이라 믿고 있겠지. 네, 어머니, 저희 정말 반성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그러니 제발. 저는 조 소장이 챙겨준 서류 한 장을 그들 앞에 떨어뜨렸습니다. 휙, 유언대용 신탁계약서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은 이미 신탁으로 묶여 있다. 나는 매달 연금처럼 생활비를 받아 이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남은 재산은 내가 죽는 순간 단 한 푼도 남김없이 사회에 기부될 것이다. 기부. 그 한마디가 그들의 마지막 희망을
죄로 만들어버리는 선고였습니다. 상속받을 재산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럼 저희는, 그러니 너희들에게 돌아갈 유산은 단 10원도 없다.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한마디뿐이다.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경멸을 담아 그들에게 마지막 말을 뱉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지거라. 그들의 얼굴에서 마지막 빛이 사라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혼이 빠져나간 듯한 눈, 희망도 분노도 그 어떤 감정도 남지 않은 텅 빈 눈. 직원들이 다가와 그들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밖으로 나가주시죠. 여기는 입주자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저를 위해 준비된 따뜻한 식사를 하러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하얀 식탁보가 깔려 있었고 은빛 수저가 반짝였습니다. 웨이터가 오늘의 수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따뜻한 호박 수프. 저는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떠먹었습니다.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로비에서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는 두 놈의 비참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아기를 안은 며느리, 허리가 굽은 아들. 하지만 제 마음에는 아주 작은 파문조차 일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득 제 헌신의 무게를 재어보았습니다. 과거에 나는 자식이라는 저울 위에 내 인생 전부를 올려놓았습니다. 내 시간, 내 청춘, 내 돈, 내 땅, 내 이름까지 그 저울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저울은 처음부터 고장나 있었습니다. 내가 올려놓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삼키기만 할 뿐 결코 수평을 이루지 못하는 탐욕이라는 이름의 저울이었습니다. 나는 내 모든 것을 되찾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고장난 저울에서 내 인생을 내려놓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나 자신이라는 새로운 저울 위에 나를 위한 시간과 나를 위한 행복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들 내외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햇살을 받으며 산책하는 다른 어르신들이 보였습니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평화로운 오후.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프를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이 순간이 참 좋았습니다. 아무도 제 손을 더럽다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 정성을 냄새나는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저는 그저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도 누군가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이순자, 70년을 살아온 이순자. 이제야 비로소 저 자신을 위해 사는 이순자였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와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방, 깨끗한 침대,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 저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잔 우려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문득 옛날이 떠올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밭으로 나가던 날들, 흙을 만지고 땀을 흘리던 날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던 날들, 그 시간들이 헛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제 인생이었으니까요. 다만 이제는 다른 길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나를 위한 길, 차를 홀짝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자식을 버리고 어떻게 혼자 편하게 사느냐고. 자식은 끝까지 용서하고 받아줘야 하는 게 부모 아니냐고.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자식이라는 이유로 부모를 짓밟아도 되는 겁니까?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정성을 더럽다 해도 되는 겁니까? 부모는 끝없이 주기만 해야 하는 우물입니까? 아닙니다. 부모도 사람입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단지 그 권리를 되찾았을 뿐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 평생을 바쳐 깨달은 한 가지를 당신께 여쭙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저울 위에 당신의 인생을 올려놓고 있습니까? 그 저울은 정말
당신에게 행복을 돌려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모든 것을 삼키기만 하는 고장난 저울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용기를 내세요. 그 저울에서 당신의 인생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을 위한 새로운 저울을 만드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저처럼요. 70이 넘어서야 깨달았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새벽도 분명히 올 겁니다.